특전사에서 진급을 앞둔 조카를 응원하기 위해 등산복을 입고 몰래 찾아간 여군 최초의 3스타 장군이 특전사 부대의 부패를 알게 되고 그들을 모두 박살내면서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가르는 소백산맥의 험준한 산줄기. 민간인의 발길이 끊긴 군사작전 구역의 깊은 곳,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한 사람이 유령처럼 나아가고 있었다. 낡고 색바랜 등산복에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버프를 착용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움직임은 평범한 등산객의 것이 아니었다. 젖은 낙엽을 밟으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았고 가파른 경사를 오르면서도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마치 수십 년간 이 산의 일부였던 것처럼 그녀는 산과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었다. 여인은 마침내 해발 734m 특전사 대원들 사이에서 귀신 능선이라 불리는 봉우리의 정상에 섰다. 그곳에는 군용 통신을 위한 작은 비콘만이 외롭게 박혀 있었다. 그녀는 배낭에서 암호화된 위성 전화를 꺼내 단 하나의 번호로 통신을 연결했다. 단결. 제11공 수특 전 여단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거만함과 권위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황금박쥐부대라는 별칭을 가진 제11공 수특 전 여단장, 준장 마동철이었다. 마 장군. 여인의 목소리는 안개를 머금은 듯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수화기를 뚫고 상대방을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1시간 뒤 자네가 있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헬기 착륙장으로 나와. 아니, 혼자 오지 말고 자네가 가장 아끼는 부하 한 명을 대동해서 734고지 귀신 능선 비콘 앞으로 직접 올라와. 일방적인 명령. 그뿐이었다. 여인은 자신의 신분도 용건도 밝히지 않은 채 통신을 끊었다. 여단장실. 마동철 준장은 수화기를 든 채 굳어 있었다. 누구인가? 특전사령부 감찰실인가? 아니면 국군방첩사령부의 함정수사? 그는 본능적인 불안감에 휩싸였다. 더구나 가장 아끼는 부하를 데려오라는 말은 더욱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의 모든 비리를 공유하고 있는 신복 75대 대장 조상필 중령을 호출했다. 조 중령,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게. 정체불명의 인물이 귀신 능선으로 나를 호출했네. 불길해. 자네가 나와 동행해야겠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네 대대 최정의 한 개 팀을 주변에 매복시켜. 1시간 뒤 마동철 준장과 조상필 중령은 헬기에서 내려 귀신 능선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짙은 안개와 음산한 분위기가 그들을 압도했다. 마침내 비콘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는 정말로 등산복 차림의 여인 한 명이 서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군데 감히 대한민국 육군 장성을 호출해. 마동철 준장이 허세를 부리며 고함을 쳤다. 여인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마주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던 버프를 천천히 내렸다. 안개 속에서 드러난 그녀의 얼굴.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강철 같은 의지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지성이었다. 마동철은 처음 보는 얼굴에 의아해했지만 그의 옆에 서 있던 조상필 중령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윤서진 장군님? 그리고 그는 마동철이 반응할 틈도 없이 땅이 꺼져라 외치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단결.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군단장? 마동철이 되묻는 순간 그의 뇌리에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최초의 여성 장군, 각종 해외 파병에서 전설적인 전공을 세우고 마침내 대한민국 육군의 최강 공격 부대인 제7기동군단의 군단장 삼성 장군 자리에 오른 여성 최초의 군단장. 지성과 전략의 여신에 빗대어 아테나라는 경우의 별명으로 불리는 인물. 바로 윤서진 중장이었다. 마동철 준장은 호흡이 멎는 것을 느꼈다. 7군단장이 왜 예고도 없이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 특전사 작전 구역에 나타났단 말인가. 그는 허둥지둥 경례를 올렸다. 결. 제11공 수특 전 여단장 준장 마. 동. 철.
윤서진 군단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지도 않은 채 싸늘한 눈으로 그들을 훑어보았다. 능선 위의 유령은 이제 곧 시작될 피해 숙청을 예고하는 심판의 여신이었다. 윤서진 군단장의 시선은 마동철 준장을 지나쳐 공포에 질려있는 조상필 중령에게 향했다. 조상필 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안개를 가르는 칼날 같았다. 자네가 마지막으로 HAL로 강화를 한 게 언제인가? 자네 목에 걸린 마스터 윙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HAL로 고고도 강화 적어도 산계는 특전사 중에서도 최고 베테랑의 상징이었다. 그 한마디는 조상필 중령의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현재의 나태함을 동시에 찌르는 비수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시간에 부하들과 함께 땀 흘려라. 책상 앞에서 서류만 만지라고 국가가 자네에게 검은 베레를 씌워준 게 아닐 테니. 윤서진은 그를 질책한 뒤 다시 마동철 준장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마 장군. 자네 여단 올해 미 특수전 사령부와의 연합 대테러 훈련 예산이 5억 원 책정되었지? 그런데 내가 확인한 바로는 훈련은 상호 일정 조율 실패라는 이유로 취소되었는데 예산은 전액 집행 완료로 처리되었더군. 그 5억 원 어디로 공중분해라도 된 건가? 마동철 준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군단장이 일개 특전사 여단의 예산 집행 내역까지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을 줄이야. 그것은 훈련은 취소되었으나 예산은 차후 동일한 훈련에 사용하기 위해 합참의 승인하에 2월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처리라. 윤서진은 그의 변명을 비웃듯 되뇌었다. 그럼 이건 어떤가? 권기훈 중사. 자네 여단 최고의 팀장이자 이번 연합훈련의 팀 리더로 내정되었던 대원. 각종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수석을 놓친 적이 없는 인재가 왜 갑자기 상관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이라는 죄목으로 징계를 받고 지금은 여단 본부대 보급 창고나 지키고 있는 거지. 최고의 칼을 녹슬게 만드는 것도 자네의 전술인가? 장면이 바뀌어 11여단 본부대의 거대한 보급 창고. 권기훈 중사가 산더미처럼 쌓인 군수품 목록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분노와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때는 하늘과 땅, 바다를 누비며 국가의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살았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먼지 쌓인 창고 안에서 부패한 지휘관들의 탐욕이 남긴 얼룩을 닦아내고 있을 뿐이었다. 몇 달 전 그는 마동철 여단장과 조상필 대대장이 연합훈련을 고의로 취소하고 그 예산을 GSS라는 정체불명의 민간군 사기업 PMC과의 가상훈련 시뮬레이션 계약금으로 빼돌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GSS가 제공한다는 시뮬레이션은 실체도 없는 유령이었고 모든 것이 예산을 빼돌리기 위한 사기극이었다. 그가 이 사실을 직속상관인 조중령에게 보고하며 시정을 요구하자 돌아온 것은 상관의 지휘 방침의 의문을 제기하고 불복종했다는 어처지할 수 없는 징계뿐이었다. 그의 검은 베레, 특전 용사로서의 자부심은 땅에 떨어져 버렸다. 다시 귀신 능선. 마동철 준장은 뻔뻔한 거짓말을 이어갔다. 권 중사는 뛰어난 대원이나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합훈련 취소는 상부의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휘 체계에 대한 불만을 공공연히 표출하여 부대 단결을 위해 부득이하게 조치한 것입니다. 조상필 중령 역시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말에 동조했다. 윤서진 군단장은 말없이 그들의 추악한 2인 삼각을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품에서 군용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밝혔다. 화면에는 한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계좌 거래 내역이 떠 있었다. 참으로 이상하군. 자네들이 말하는 상부의 불가피한 결정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 훈련 예산 5억 원이 GSS 코리아라는 법인으로 정확히 송금되었어. 그리고 이 회사의 한국 지사장 조상필 중령 자네의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GSS의 아시아 태평양 지부장이 바로 한민혁 예비역 대장이야. 마 장군, 자네와 육사 38기 동기이자 막역한 사이인 그 한민혁 말일세. 세상에 이렇게 기막힌 우연이 또 있을까? 순간 마동철과 조상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정보망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오늘 이 귀신 능선이 자신들의 무덤이 될 것임을.
궁지에 몰린 마동철과 조상필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건 조중령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비겁한 아귀다툼을 지켜보던 윤서진 군단장의 눈에 차가운 경멸이 서렸다. 그만. 그녀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두 사람의 입이 얼어붙었다. 윤서진은 두 사람을 그냥 군법회의에 넘기는 것은 너무 시시한 처벌이라 생각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특전사의 방식으로 직접 묻기로 했다. 그녀는 산 아래 여단 전체가 훈련을 위해 집결해 있는 광활한 종합전술훈련장을 가리켰다. 내일 새벽 50으로 여단 전체는 전시 상황을 가정한 FTX 야외 기동훈련에 돌입한다. 네. 훈련은 다음 주 예정이었습니다만. 명령이다. 그리고 훈련 시나리오를 변경한다. 이번 훈련의 최종 목표는 가상의 적 지휘부 경멸이 아니다. 부대 내부에 침투한 배신자 지휘관을 색출하여 생포하는 것이다. 두 사람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다. 윤서진의 계획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했다. 지금 당장 권기훈 중사를 원대 복귀시켜라. 그의 팀 75대대 3지역대 7중대가 이번 훈련의 공격팀 블루팀이다. 그들에게는 적 지휘관 역할을 맡은 마동철 여단장과 조상필 대대장을 생포하라는 단 하나의 임무만 부여될 것이다. 그녀는 마동철과 조상필을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마 장군, 자네와 조중령은 방어팀, 레드팀의 총지휘관이다. 너희의 죄를 모르는 수천의 부하들을 동원해서 진실을 아는 저 12명의 정예 대원들을 막아내봐라. 만약 24시간 안에 그들이 너희 지휘소를 찾아내지 못하거나 너희를 생포하는데 실패하면 오늘 이 일 없던 걸로 해주겠다. 그것은 악마의 제안이었다. 수천 명 대 12명. 압도적으로 유리한 싸움처럼 보였다. 하지만 상대는 배신자를 잡으러 오는 복수심과 명예회복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는 특전사 최정의 팀이었다. 마동철은 공포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말의 희망을 보았다. 이 훈련에서 이기기만 하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마동철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윤서진은 그들의 대답을 듣고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다는 듯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보급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권기훈 중사에게 원대 복귀 명령이 떨어졌다. 그의 팀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온 팀장을 맞이했다. 그에게는 최고 등급의 기밀 작전 명령서가 하달되었다. 24시간 내에 레드팀 지휘관 마동철 준장과 조상필 중령을 생포하라. 권기훈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단 한 번의 기회임을 직감했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훈련장. 권기훈과 그의 팀원들은 위장 크림을 바르고 최신 소음기와 조준경을 결합한 K-의레이 소총을 점검했다. 그들의 눈빛은 목표물을 포착한 매처럼 날카로웠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훈련이 사실은 부패한 지휘관들을 심판대에 올리기 위한 그들의 고모이자 군단장이 설계한 거대한 모루라는 사실을. 이제 그 모루 위로 정의의 망치가 내리쳐질 시간이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새벽 5시. 칠흑 같은 어둠과 안개가 뒤섞인 광활한 종합전술훈련장에 훈련 개시를 알리는 공포탄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와 동시에 훈련장 상공 1만 피트 상공을 비행하던 C-130 수송기의 후방 램프가 소리 없이 열렸다. 한 무리의 검은 그림자들이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권기훈 중사와 그의 11명의 팀원, 블루팀이었다. 그들은 예정된 강화 지점이 아닌 적의 허를 찌르는 가장 깊숙한 중심 지역으로의 HAA로 강화를 감행했다.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수천 명의 병력을 동원한 레드팀의 지휘관, 마동철 준장은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았다. 그는 훈련장 중앙에 위치한 견고한 지휘 벙커에 자리를 잡고 교과서적인 방어선을 구축했다. 수색 대대를 풀어 훈련장 외곽을 겹겹이 포위했고 주요 길목마다 기동 타격대를 배치했다. 그의 머릿속에 12명의 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24시간 동안 이 지루한 숨바꼭질을 버티기만 하면 모든 죄를 덮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조중령,
블루팀 놈들 예상 침투 경로는 어디라고 보나? 아마도 훈련장 북쪽의 계곡을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쪽으로 수색 병력 절반을 집중시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수천의 부하들을 장기말처럼 움직였다. 그들의 지위에는 전술적 깊이나 부하에 대한 신뢰 대신 오직 불안과 초조함만이 가득했다. 그 시각 레드팀의 후방 깊숙이 안착한 권기훈 중사와 블루팀은 한 점의 소음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사냥개가 아니었다. 목표물의 동선과 습성을 파악하고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목줄을 끊어버리는 늑대무리였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지휘부가 아니었다. 레드팀의 눈과 귀를 멀게 할 통신 중개소였다. 권기훈은 팀원들에게 수신호로 명령을 내렸다. 2명의 저격수가 능선에 자리를 잡고 다른 2명은 후방을 경계했다. 권기훈을 포함한 나머지 대원들은 안개를 방패 삼아 유령처럼 통신 중계 차량으로 접근했다. 경계 근무를 서던 보초병들은 자신들의 목에 차가운 대검 훈련용이 닿는 순간까지도 적의 접근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쉬우 움직이면 죽는다. 권기훈은 제압한 통신병의 귀에 속삭였다. 그는 통신병을 이용해 레드팀 지휘부의 주파수와 암호 체계를 확보했다. 그리고는 통신 장비에 소형 폭파 장치 훈련용을 부착한 뒤 안개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잠시 후 펑 하는 작은 파열음과 함께 레드팀의 통신망 일부가 마비되었다. 레드팀 지휘 벙커는 발칵 뒤집혔다. 보고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마동철이 소리쳤지만 통신망은 지직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후방의 통신 중개소가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공격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마치 귀신에 홀린 것 같았다. 레드팀 전체에 불길한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사냥꾼의 달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첫 번째 타격으로 레드팀의 신경망을 마비시킨 블루팀은 곧바로 두 번째 작전에 돌입했다. 그들의 전략은 모루와 망치였다. 자신들이 망치가 되어 끊임없이 레드팀을 두들겨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 핵심을 격파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사이 이 모든 판을 짜고 그들을 지켜보는 윤서진 군단장이야말로 이 거대한 작전의 모루였다. 권기훈은 확보한 주파수로 레드팀의 교신을 감청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손금 보듯 들여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마동철 준장은 이성을 잃고 허둥대고 있었다. 그는 후방이 뚫렸다는 공포감에 전방에 배치했던 수색대대 병력까지 빼내어 자신의 지휘 벙커 주변을 방어하는 데 투입했다. 견고했던 방어선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는 순간이었다. 지금이다. 사이코 작전을 개시한다. 권기훈이 나지막이 명령했다. 사이코 작전은 심리전을 의미하는 그들만의 은어였다. 블루팀은 여러 팀으로 나뉘어 훈련장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을 펼쳤다. 동쪽에서 연막탄을 터뜨려 시선을 끈 뒤 서쪽의 보급 차량을 급습했다. 남쪽에서 허위 무전을 날려 수색대를 유인한 뒤 북쪽의 경계 초소를 무력화시켰다. 레드팀은 완전히 농락당했다. 수천의 병력은 우왕좌왕하며 있지도 않은 적을 찾아 헤맸고 피로와 공포는 극에 달했다. 마동철 준장은 지휘 벙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부하들을 닥달할 뿐 어떤 효과적인 대응도 하지 못했다. 한편 훈련장 외곽의 이동식 지휘 차량 CP 안 윤서진 군단장은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 전장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실시간 드론 영상과 각 부대의 위치, 교신 내용이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마동철이 제 무덤을 파고 있군요. 옆에 서 있던 작전 참모가 말했다. 어리석은 자일수록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자신의 껍질 속으로 숨어 들어가지. 하지만 그 껍질이 결국 관이 된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해. 윤서진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예측대로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마동철은 결국 최악의 수를 두었다. 기존의 지휘 벙커를 버리고 소수의 경호 병력만 대동한 채 훈련장 내의 비밀 대피소로 이동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부대 전체를 버리고 저 혼자 살겠다는 비겁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블루팀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었다. 권기훈은 마동철이 탑승한 지휘 차량의 이동 경로와 그가 평소 비상 상황 시 이용하던 비밀 루트를 이미 분석해둔 상태였다. 예상대로 움직이는군. 사냥감이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어. 권기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팀원들을 이끌고 마동철의 예상 도주로를 가로질러 그가 향하는 비밀 대피소를 향해 움직였다. 그곳은 깎아지른 절벽 아래에 위치한 천혜의 요새이자 완벽한 무덤이었다. 이제 거대한 모루 위에서 정의의 망치가 내리쳐질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훈련 시작 21시간 경과. 자정을 넘긴 시각, 비밀 대피 벙커에 도착한 마동철 준장과 조상필 중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4시간 중 이제 3시간만 버티면 이 지긋지긋한 훈련도 악몽도 끝이었다. 역시 이곳이 가장 안전해. 그깟 쥐새끼 12마리가 여길 어떻게 찾아내겠어. 마동철이 긴장이 풀린 듯 위스키 병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가 병마개를 따는 순간 벙커의 모든 조명이 펑 소리와 함께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다. 동시에 외부 경계를 서던 병력들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저 적습이다. 벙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강철문이 강력한 폭약훈련용에 의해 터져나가며 섬광탄이 굴러들어왔다. 눈과 귀를 마비시키는 엄청난 섬광과 폭음.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검은 유령들이 벙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블루팀이었다. 작전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다. 블루팀 대원들은 야간 투시경으로 모든 것을 보며 저항하는 병력을 소리 없는 격투술과 훈련용 가스탄으로 순식간에 제압했다. 권기훈 중사는 어둠 속에서 정확히 마동철과 조상필의 위치를 찾아내 그들의 목에 총구마일즈 장비를 겨눴다. 움직이지 마. 권기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내 이놈. 내가 누군지 알고. 나는 너희 여단장이다. 마동철이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권기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아니. 당신은 목표물 레드 알파. 조상필 중령은 레드 브라보. 훈련 종료 2시간 47분 전 목표 생포 완료. 작전 종료. 그는 지휘관이 아닌 목표물로 그들을 규정하며 모든 권위를 박탈해버렸다. 잠시 후 훈련 종료를 알리는 사이렌이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벙커 밖으로 끌려 나온 마동철과 조상필은 처참한 모습이었다. 그들 앞에는 어느새 전장에 도착한 윤서진 군단장이 완전한 정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이 새벽 여명 속에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훈련은 끝났다. 윤서진이 선언했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감정도 없었다.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 지휘관에게 손짓했다. 두 사람을 직권 남용, 횡령, 부대 지휘권 사적 남용의 죄목으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그리고 저들의 머리에 씌워진 검은 베레를 회수하도록. 저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특전 용사가 될 자격이 없다. 헌병들이 다가가 두 사람의 머리에서 검은 베레를 벗겨냈다. 특전사의 가장 큰 명예이자 자부심이었던 검은 베레가 흙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군인으로서 완전히 죽음을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것이 정리될 무렵 윤서진의 부관이 다급하게 다가와 보안 태블릿을 건넸다. 군단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GSS의 한민혁 회장 측에서 국방부 감사관실에 이번 FTX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군 지휘관이 사적 감정으로 부대를 이용해 부하들을 위협했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이미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서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부대 내부의 종양은 도려냈지만 그 종양에 영양분을 공급하던 진짜 암세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 싸움의 무대는 땀과 포연이 가득한 훈련장이 아닌 음모와 권모술수가 판치는 서울의 정치판이 될 터였다. 그녀는 서울의 하늘을 향해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조용히 선전포고했다. 특전사를 뒤흔든 귀신 능선 사건은 훈련장을 벗어나 서울의 여의도와 용산으로 옮겨붙었다. GSS의 회장 한민혁, 예비역 육군대장 출신으로
군과 재계, 정치권을 아우르는 그의 영향력은 마치 하늘의 포식자인 독수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자신의 동기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마동철 준장의 몰락은 곧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될 수 있음을 직감한 그는 선제적으로 윤서진 군단장을 제거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공격은 가장 교활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유력 시사 주간지들은 지휘관의 사적 감정, 군을 사지로 내모나라는 기획 기사를 통해 윤서진 군단장의 리더십의 의문을 제기했다. 기사는 그녀가 여성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걸고 넘어졌다.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히스테릭한 리더십, 전략적 판단보다 감정적 대응이 앞서는 위험한 지휘관이라는 식의 젠더 프레임을 씌웠다. FTX 야외 기동 훈련은 부패 척결을 위한 결단이 아닌 자신의 조카를 위해 수천 명의 장병을 동원한 위험천만한 사적 보복으로 둔갑했다. 한민혁 회장이 섭외한 예비역 장성들은 방송에 출연해 군단장이 일개 여단의 훈련에 직접 개입하여 시나리오를 변경한 것은 명백한 지휘권 남용이자 군의 근간을 흔드는 하극상이라며 그녀를 맹비난했다.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졌다. 한민혁 회장과 결탁한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육군 군 기강 회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군 수뇌부 역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국방부 장관은 윤서진을 비공개로 호출하여 한민혁 회장은 군의 큰 어른이시네. 강 장군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는 게 좋겠어. 라며 압력을 가했다. 제7기동군단 사령부 아테나의 집무실에는 고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이 모든 소식을 접한 권기훈 중사와 그의 팀원들은 분노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의 결과가 이렇게 왜곡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한 자신들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군단장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군단장님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권기훈은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그의 눈은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한 자루의 칼만으로는 거대한 산을 무너뜨릴 수 없지만 12자루의 검은 비수가 한 곳을 향해 날아든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었다.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민혁 회장의 미디어 제국이 융단 폭격을 퍼붓던 어느 날 밤, 특전사 대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검은 베레 게시판에 짧은 동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은 24시간 12명의 유령 그리고 하나의 진실이었다. 영상은 블루팀의 막내 대원이 헬멧캠으로 촬영한 것을 편집한 영상이었다. 거기에는 정치적 수사도 감정적인 호소도 없었다. 오직 훈련의 실제 모습만이 담겨 있었다. HALO 강화로 어둠을 뚫고 침투하는 장면, 유령처럼 움직여 적 통신소를 무력화시키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적 지휘관을 생포하는 긴박한 순간까지. 영상은 누가 진짜 군인이고 누가 진짜 군을 위협하는지 영상으로 직접 판단해달라는 짧은 문구로 끝났다.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이 만들어낸 감정적이고 위험한 지휘관의 모습과 영상 속에서 완벽한 작전을 수행하는 특전 용사들의 모습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여론은 GSS 게이트의 본질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반향을 넘어 잠자고 있던 특전사의 영혼을 깨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권기훈 중사와 11명의 블루팀 대원들은 전원 실명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식 탄원서를 제출했다. 저희는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 아니라 특전사의 명예를 더럽히는 부패에 저항한 것입니다. 윤서진 군단장님의 지위는 저희에게 빼앗겼던 검은 베레의 자부심을 되찾아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만약 군단장님의 명예가 실추된다면 저희 12명은 군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명예롭게 전역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을 저희의 검은 베레에 맹세합니다. 12명의 최정예 특전 용사들이 자신들의 군 생활 전체를 건 맹세는 그 어떤 정치적 압력보다도 무거운 울림을 주었다.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정치권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평소 군 개혁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던 야당의 한 국방위원은 이 탄원서를 언론에 공개하며
이번 청문회는 특정 장군을 찍어내기 위한 정치 공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건의 당사자인 특전 용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며 권기훈 중사와 팀원들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불리할 것만 같았던 전세가 아주 조금씩 진실의 편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다. 모든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증인석에는 윤서진 군단장이 그리고 참고인 자격으로 한민혁 회장이 배석했다. 한민혁과 그의 사주를 받은 의원들은 프로세스를 문제 삼았다. 결과가 정의롭다 해도 절차가 독단적이었다면 군의 지휘 체계는 무너집니다. 군단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라며 교묘한 논리로 윤서진을 압박했다. 그때 야당 위원의 요구로 권기훈 중사와 그의 팀원 2명이 증인석에 섰다. 말끔하게 달인 전투복 차림으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증언대에 선 그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신뢰감을 주었다. 권기훈 중사가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는 프로세스를 배우기 위해 특전사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국가가 가장 위험할 때 가장 먼저 적진에 뛰어들어 임무를 완수하라고 배웠습니다. 저희 상관들은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훈련 예산을 빼돌렸고 저희의 자부심인 검은 베레를 더럽혔습니다. 윤서진 군단장님은 그 더러워진 베레를 다시 닦아주셨을 뿐입니다. 저희에게 군단장님의 명령은 가장 정의로운 절차이자 가장 완벽한 프로세스였습니다. 그의 증언은 논리가 아닌 진심으로 청문회장을 관통했다. 한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윤서진 군단장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되었다. 한민혁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영상 하나를 재생시켰다. 영상에는 GSS가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 현지 군인들을 대상으로 대테러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훈련 교관들은 GSS의 로고가 박힌 옷 위에 대한민국 특전사의 검은 베레를 쓰고 있었다. GSS는 대한민국 특전사의 명성과 훈련 프로그램을 도용하여 해외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 이용해왔습니다. 마치 우리 특전사가 그들의 용병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비리를 넘어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무형 자산인 신뢰와 명예를 팔아넘긴 이적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GSS가 중개한 해외 무기 중 일부가 테러 단체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저희 7군단 정보처에서 포착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민혁 회장님, 당신의 탐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우리 우방국의 군인들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국가안보입니까? 윤서진의 마지막 일갈은 청문회장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단순한 군납 비리가 순식간에 국제적인 안보 스캔들로 비화되는 순간이었다. 한민혁 회장은 완벽한 날조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다. 불의 심판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GSS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국정원과 검찰, 국세청이 총동원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고 한민혁 회장은 국제무기 밀거래 및 외환관리법 위반 사기, 횡령 등 수십 개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독수리의 제국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 윤서진 군단장은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이 되었다. 대통령은 그녀를 살아있는 아테나라 칭송하며 국방개혁을 총괄하는 국방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겼다. 그녀는 군단장직을 내려놓고 대한민국군 전체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되었다. 그녀의 칼날은 성역 없이 군 전체의 부패와 비리를 도려냈고 군은 혹독한 성장통 끝에 비로소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했다. 1년 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특수전학교.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강화 훈련장. 수십 명의 신임 특전 부사관 후보생들이 첫 강화를 앞두고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이제는 특전사의 전설이 된 권기훈 원사가 교관으로서 서 있었다. 그는 훈련을 완벽하게 이끈 공로와 능력을 인정받아 원사로 조기 진급했고 미래의 검은 베레들을 양성하는 교관의 길을 택했다. 두려운가? 권기훈 원사가 후보생들에게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좋다. 그 두려움을 기억해라.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자부심으로 동료에 대한 믿음으로 뛰어내려라. 그것이 검은 베레의 첫 번째 자격이다. 그가 힘차게 외쳤다. 바로 그때 훈련장 한편에 지프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이제는 군복 대신 간편한 활동복 차림이 더 익숙해진 윤서진 위원장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먼발치서 조카이자 이제는 가장 늠름한 후배가 된 권기훈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권기훈은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멀리서 그녀를 향해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시의백30 수송기가 상공에 다다르고 첫 번째 후보생이 단결. 을 외치며 푸른 하늘로 몸을 던졌다. 그의 등 뒤로 하얀 낙하산이 꽃처럼 피어났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수십 개의 하얀 꽃들이 창공을 수놓았다. 윤서진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치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로 이어져 저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동쪽 하늘에서 새로운 시대의 찬란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전쟁의 여신이 아닌 지혜와 용기의 여신 아테나가 마침내 맞이한 평화로운 새벽이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